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체 프로그램의 주제가 중앙아시아하고 실크로드로 돼 있고, 제게 실크로드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시간 동안 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실크로드의 불교나 불교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그러다가 말 수도 있고, 자료를 빨리 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수업에 쓰던 자료를 일부 조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 초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크로드를 오갔던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지 않게 좀 중요한 지점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크로드 지도인데요. 이게 가장 모양이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영어 지도는 아니군요. 실크로드는 여기 첫날 어느 분이 강인욱 교수였나요? 이렇게 개념이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의 상징이죠. 동과 서를 잇는, 주로 동과 서 간의 교역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원거리 교역, 사람들 간의 교류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재작년쯤 됐나요? 저희 학과에 구석기 고고학 교수를 뽑게 돼서 심사할 사람이 없어서 저도 심사를 했는데, 할 수 없이 구석기 고고학 논문들을 열심히 읽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보니까 고고학이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참 경탄하기도 했고, 구석기 시대에도 상당히 장거리에서 사람들이 물적 교류를 했던 증거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복원해서 추정하는 거죠.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나중에 그 교수에게 그렇게 교류를 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물적 증거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일찍부터 장거리 가서 교류를 해왔고, 그런 교류의 상징이 이제 실크로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크로드로 여러 가지가 이제 오갔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생겨났고요. 이것이 서쪽으로는 별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한다면은 사상적인 것,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종교 행위라는 게 있죠. practice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실 때 반드시 교리에 정통한다든지, 그런 면에 완전히 공감을 느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 활동이라든지,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시는 경우 참 많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그거 관련된 물질 문화라는 게 있죠. 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으로 사람들이 집도 만들고, 상도 만들고, 공간도 꾸미고, 의식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나 인도 사상은 서쪽의 사상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사상은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고대 철학에서 인류 최초의 철학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우파니샤드 같은 책에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서양의 플라톤 학파라든지 그런 철학들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우리가 종교 얘기할 때 어떤 종교 행위들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요소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보이지 않고, 이제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은 물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이제 이렇게 찾는데, 터키 같은데 뭐가 좀 있다, 이제 그런 발표를 저도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아주 미미한 정도고, 그러니까 이란도 별로 뭐가 들어간 것 같지 별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주로 불교는 동쪽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인도 문화권과 그 동쪽 세계 문화권이 사실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였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인도는 우리가 동양이란 말을 쓰면은 이것을 동서로 가르는 선이
언뜻 생각할 때는 뭐 여기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인도가 상당히 동아시아 쪽하고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인도는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쪽 세계와 사실상 하나인 세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고 하면 좀 과하겠지만은, 뭐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는 뭐 같은 계통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복장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주거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고대로 올라가면 이란과 인도는 거의 사촌간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고, 이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다. 그 이유 중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티베트 고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아주 이렇게 상당히 서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별로 뭐 교역도 그렇게 크게 일어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는 한 기원 후 1세기, 2세기 정도까지도 서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원 후가 되면서 인도하고 동쪽 세계가 서로를 알게 돼가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기원 후 1세기에 중국으로 전해지고, 또 해로로 이쪽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섬들과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뭐 동쪽 끝까지도 전해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한때 모두 불교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압도적으로 불교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의 동쪽 세계가 불교 세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고요.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마련이니까,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인도에서도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더 강했던 지역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불교가 동쪽과는 아주 압도적인 관계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육로하고 해로, 기술적으로는 실크로드를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다닌 길이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공중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다 땅으로 다닌 것이고, 혹은 배를 타고, 그래서 광범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가 전해진 지도고, 여러분들이 대체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전해져 갔는가 하는 거는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신 적도 있고, 뭐 가령 수업하면서 교양 수업에서는, 제가 요즘 교양 수업을 안 가르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언제 전래됐냐 그러면은 잘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사 시간에 열심히 뭐 외우고 다 그러셨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시간 지나면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원 후 1세기 여기에서 기원 후 4세기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일본에 6세기에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제 이런 불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세계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커다란 두 개의 문명이 만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는 인도 문명과 하나는 중국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랍고, 또 중국이 압도적으로 불교를 믿게 됐잖아요. 물론 도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서양의 어느 학자는 이제 중국 불교사를 쓰면서 초기를 주로 다루면서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Buddhist Conquest of China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오래된 책인데 번역이 10년쯤 됐나요? 10여 년쯤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될 만큼 중국 문명도 대단한 그 나름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과 역사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불교로 동화되고, 물론 그 불교는 다 같은 불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가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교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일본의 불교가 각각 다르고, 여러분, 우리는 뭐 일본 불교는 한국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다르고요. 그 사람들 나름의 어떤 성격적인 면과
또 지역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생겨나는 이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굉장히 다르고, 근데 이제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명목적으로라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것과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종교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 훨씬 더 고대적인 유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기독교는 뭐 세계 종교가 될 정도로 그런 강한 메시지와 그런 것을 가지고, 뭐 핍박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결국은 뭐 국교로까지 이제 공인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은 로마 제국에 비해서 중국은 훨씬 더 강한 유교와 특히 유교 전통이죠. 한나라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뭐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인데 학자들은 중요한 질문일수록 답하기가 어려워서 답을 하려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적인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물으시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옛날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지금도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교수를 했고요. 1912년에 나서 1998년인가 뭐 그 정도에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이로운 학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공부를 한다고 하고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어렵고,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하는 학자들도 있죠. 근데 열심히 하기도 어렵고, 제 주위에서 보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꾸준히 열심히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비범하고 뭐든지 빨리 익히고, 물론 그래봤자 그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겠지만, 놀라운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48년이니까 36살에 처음 이 책을 쓰고 1957년에 뭐 4판인가 뭐 개정판이 이제 나왔는데, 동양인의 사유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권이 인도와 중국인의 사유방법이라고 해서 한 분은 인도 사람들의 사유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한 부분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티베트 사람까지 쓰고요. 한국 사람은 아마 쓸 자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불교학자고 놀라울 정도의 대단한 지능과 통찰력과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일들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성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공부한 사람이지만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시시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교수란 사람들이 그냥 다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대단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공이 불교인데 불교와 인도 철학을 통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런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36살에. 그러니까 대담했고 굉장히.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말로는 중국계 번역이 됐던 것 같고 중국인 편이, 일본인 편이 번역돼서 요즘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편은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 그 특징들이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이런 책을 못 쓴다 그럴까? 안 쓴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특정, 이게 뭐 민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도 사람도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전체적인 단위로 해서 특징을 잡는다는 게 이게 학문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그 과거에 사람들이 종족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종족들을 특징 지어가지고 서로 차별적으로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비극적으로 유태인이 그런 걸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극도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날은 뭐 우리 politically correct하다는 것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문이 별로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 교수들이 좀 소심해지는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한국 사람이 어떻고 일본 사람이 어떻고 중국 사람이 어떻고 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예외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양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폭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한 1960년경까지만 해도 이런 게 허용이 됐던 시대였어요. 요새는 이런 책을 못 쓰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이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하와이 대학 같은 데서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세미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60몇 년이 지난 시절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죠. 근데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60년이 금방 훌쩍 지나갔고 1960년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동안 그렇게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 10여 가지 특징들을 열거를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보편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부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염세적으로나 약간 허무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물 및 특수의 무시는 앞에 보편 중시하고 비슷하죠. 만물일체과는 전체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그런 뭘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이 굉장히 처음부터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정지적인 성격은 이렇게 명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인격의 주체적인 파악에 대한 그것이 있고, 개화, 이거 다 비슷한 얘기인데, 개화에 대해서 보편화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아트만과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철학인데, 그 다음에 자연계, 대상적인 자연계 별로 썩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향내적인 성격이 있고, 내적 성찰에 강하다. 형이상학적이고, 관용유화의 정신이다. 근데 뭐 이것도 반박하려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다 뭐 너무 예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관용유화 같은 거는 오늘날 요즘 현대 인도 나라를 가면은 현대 인도 정치는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지만 전 세계가 서로 편갈라서 싸우는데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가면은 정치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중심주의로 돼가지고 인도가 독립할 때는 인도는 세속 국가가 되겠다 해서 힌두교도건 이슬람교도건 차별 없이 이제 움직이는 나라가 되겠다고 표방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도가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힌두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힌두교 중심으로 바꾸는 경향이 지금 인도를 팽배한 정신이고, 그리고 국수주의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유화의 정신, 뭐 그것도 그런 것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여기 좀 더 덧붙이자면은 불교 같은 데서 보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머리 좋으니까 뭐 온갖 재기가 발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인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우리말로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도 사람들, 여러분들 뭐 인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느낌이 있죠. 이렇게 독특한 음들이 들리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인체와 관련된 생리적인 그런 것들로 설명하는 그런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식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해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걸 얘기한 논서에서 알라야식이 어떻게 생기냐를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설명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결국은 뭐 후대에 뭐 이렇게 성적인 수행이나 뭐 이제 그런 설명을 그런 구조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우연인 것이 아니고 그런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인도에 가시신 선입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소위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쪽 훨씬 억압이 되어 있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중국인들은 구상적인 지각을 중요시해요. 눈에 보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직물적이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아니 여러분들 뭐 중국 사람들과 좀 경험도 좀 있으시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이런 스테이트먼트 할 수가 없는데 추상적 사유가 미발달했어요.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치열하게 하게 된 데는 인도 불교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가령 유교에서 뭐 도학, 이학, 기학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불교 영향이 이제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개별성을 강조하고 상고적인 보수성이 있다는 것이 다 뭐 옛날로 인도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인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중국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구상적 형태에 측하는 복잡 다양성을 애호한다는 건 이제 보편적인 특징을 추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형식적 제합성,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게 굉장히 현세적이죠. 그러니까 불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다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이제 제가 한국의 뭐 미의식도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 하지만 이거를 무슨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걸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위험하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습관으로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중심주의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보면 중국에 와서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던데 거기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적 질서를 중시하는데 뭐 인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계급성이 있죠. 자연의 본성을 중시하는 생각도 등장하고 절충융합적이다.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두 세계가 이렇게 다른 세계가 만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관해서 시원하게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도 중국 고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인도 고전이나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문제도 좀 의문도 가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를 통해서 인도가 중국이 만나게 되는데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인적 교류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교류가 아주 달라졌지만, 뭐, 비행기가 뜬 것도, 뜬 것도 있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이 완전히 우리 문명을 상당히 많이 바꿔놨는데요. 결국 사람의 교류인데,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난 건 5세기, 4세기 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3세기쯤에 쇼카왕이 나와서 크게 발전을 하고, 이제 그 불교가 기원의 1세기에 중국 전해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세기부터 인도의 승려들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거예요. 제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서 가고 갈 때는 경전을 들고 갔기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전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불상 같은 거는 들고 갈 수도 있었겠죠. 불상은 한 기원 후 한 1, 2세기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불교도들의 성물로 여겨진 석가모니 부처의 유골, 그러니까 사리라고 우리가 하는, 사리는 이제 조그만 구슬 같은 게 아니고 뼈 조각 같은 게 사리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유골이라 그러면 신들 중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유골이 사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도 가져갔을 테고, 근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져가고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거죠. 중국에서는 한 500, 정확히 연대는 안 알려져 있지만 해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교라는 사람이 554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덕이 높은 승려들에 대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명승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사실 뭐라 그러냐면, 명승이란 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름은 났지만 별별로 없는 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없어도 덕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명승이라고 안 하고 고승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고서 고승전을 지어서 승려들의 전기를 한 19년 정도까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250명은 조금 좀 크게 엔트리를 해서 쓰고, 한 250명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 들어가. 한 500명의 승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 500년 안 되는 기간이겠죠. 그 기간 동안에 500명 승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분류를 1, 2권은 역경승들에 대한 것을 써요. 그러니까 처음은 역경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전을 번역한 사람들, 그게 한 30년 정도, 제가 잘 그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이렇게 1, 2권에서 나온 승려의 90% 이상은 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중국 밖에서 온 인도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에 붙은 서역 쪽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뽑아서 3권은 뭐냐면 의해라고 해서, 우리 삼국일사에도 의해라는 편이 있지만 그 뜻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중천축, 뭐 안식, 월지 조금 뭐 나가죠. 그래서 제가 대충 그냥 한 400년대 초 정도까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인도 계통 사람들, 승려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열거해 본 겁니다. 그걸 분류해 보면은 천축 사람이라고 한 게, 제가 종이를 따로 드린 게, 제가 그 그림으로 강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이를 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적고 싶어 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서. 천축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천축이 바로 인도란 뜻이고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천축이란 말은 중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전통적으로 5개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7세기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의 여행기에서, 이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에서 자기가 갔던 지역을 5개 인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역을. 그래서 제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개가 돼 있었고, 여기가 북인도고, 뭐 간다라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쪽이 북인도고, 겐지스강 유역이 대체로 중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인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천축에서 온 사람이 많았고요. 천축에서 온 사람 중에는 원래 강거 밑에도 나오지만, 강거라는 게 뭐냐면 사마르칸드 쪽에 옛날 소그디아나 쪽을 강거라고 부르고, 사마르칸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죠.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다음에 가유라위는 따로 있는 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가 탄생하셨던 나라를 적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필라바스투를 가유라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계비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중국 역사책에서 계비는 2가지로 쓰였어요. 하나는 카슈미르를 가리킬 때가 있고, 하나는 지금의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슈미르라고 한다라는, 그 카슈미르는 동쪽에 있고 산을 경계로 산을 넘어가야 간다라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 한 400년경까지, 300~400년 시기에는 계비는
대체로 간다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지라는 건 뭐냐면 월지는 저렇게 쓰지 않고 성씨를 써서 성씨라고 할 때 한자 있죠. 그게 그 종족을 가리킬 땐 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월지란 나라는 그 인도의 기원후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큰 제국을 북쪽에 세웠던 쿠샨 제국 사람의 종족인데 이 사람들을 월지를 이런 글자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월지 영역에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 쿠샨 쪽에서 온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에 이렇게 지자를 쓰기도 했던 거예요. 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축자 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이름들은 보면은 승가 발마라는 거, 쌍가 발반이고 다 이제 원래 인도 이름을 번역한 음으로 옮긴 거라고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축법도라는 사람도 인도 쪽에서 온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범어를 잘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정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토구룩이라고 하는 것은 톡하라예요. 톡하라는 지금의 그 파미르고원 쪽에 있었던 지역인데, 뭐 여기쯤 되겠네요. 뭐 그런 쪽을 대체로 가리키고, 뭐 조금씩 용례가 달리 쓰기도 하는데, 강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르칸드 쪽이고, 우즈베키스탄에, 안식은 아르사케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에서 이름에서 나와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안세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자라고 써 있어요. 왕자라고 써 있는데 글쎄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 왕자가 이렇게 온 건 아니고 아마 페르시아 계통의 무슨 종족의 조그만 왕국이 있었든지 뭐 그 정도 아닐까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안씨들이 페르시아 계통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쓰는 여기도 안씨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씨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안씨가 있고. 이 강씨는 우리 강씨 중에 좀 적은 강씨인데 이 강씨는 다 대체로 사마르칸드 쪽에서 아마 원래 유래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들이 있죠. 우리나라 성도 다 중국에서 온 대부분 왔지만 가령 바가지에서 태어났다는 박 씨는 아마 우리 고유 성일 테고 그 다음에 김 씨도 그 신라의 금 씨는 쇳덩어리 이제 만지던 사람들이니까 중국의 김 씨하고는 아마 계통이 달랐을 텐데요. 자, 그리고 서역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서역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냥 서쪽 지역을 이렇게 멀리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역사책을 쓰면은 변방의 종족들을 변방 지역과 종족들을 얘기하는데 동쪽은 동이를 하고 그 남쪽은 남만이 나오는데 서쪽은 서역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진국 로마까지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로마를 자세히 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체로 넓게 쓸 수가 있지만은 가장 가깝게 보면은 이 지역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냥 막연하게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역 중에서도 구자라고 하는 것은 쿠차예요. 쿠차는 여기쯤에 있는 것인데,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사막의 북쪽 길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거기에서 온 사람으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구마라집은 원래는 천축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이라고 한 사람도 분명히 서쪽 어디선가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잘 알 수 없지만 이름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서도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이제 불교를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데 처음 번역이야 본격적으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번역하는 장소를 이제 구성을 하고 다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이제 암송해온 경우가 많았어요. 암송하면 리사이트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 그 사람이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 사람이랑 전하면은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옮기고 그 다음에 뜻을 이렇게 다시 다듬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번역도 처음엔 굉장히 많고
어색한 번역도 많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기원후 2세기쯤에는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기 지루가참이라든지 지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안세고도 중요했고, 또 뒤에는 제가 여기다가 안 썼나요?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축법호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마라집 쯤에 오면은 거의 중국 불교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갈 완성의 단계로 가게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여기가 간다라라고 했고, 이쪽에 이제 토하라라면 뭐 이쪽을 얘기할 테고, 송디아나가 있는데, 여기에 서마르칸드도 있고, 이쪽에 가면은 페르가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쪽은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요거 티베트고요. 이쪽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쪽은 미얀마, 옛날 버마라 그러던 이쪽도 중국의 운남성으로 해서 산지로 이어져 있는데, 역시 굉장히 험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도 이쪽 길을 선호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길. 중국 사람들도 결국은 이쪽으로 왕래를 훨씬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인도 불교를 전하러 온 중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인도로 불교를 찾아가는 승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직접 가서 우리가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찾아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저희 부처님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경전을 구해야 되겠다. 경전도 있고 저 경전이라고 했지만 승려들이 지켜야 될 계율 같은 걸 적은 그걸 율이라고 하는데 율도 구해야 됐고,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한 기원후 300년 전까지는 불교가 전해지는데 불교 경전이나 뭐 그런 건 방대한데, 불교는 이미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갈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반드시 다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갈래의 이야기를 적는 것들이 있고, 또 기원후 1세기가 되면 소위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파도 등장을 하고, 또 승려들이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각각 좀 집단마다 조금 생각하기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 올 때는 이게 한 세트로 번역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게 그냥 번역이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불교라는 종교를 내가 승려가 됐으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이제 그런 것들, 계율은 어떤 걸 지켜야 되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얘기도 여러분들 불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화경 같은 데서 하는 경전하고 무슨 아미타부처 나오는 경전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달라요, 은근히. 다 같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석가모니 부처의 성적에 참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경전들을 내가 스스로 구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좀 그러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록에는 3세기부터 보이는데, 3세기는 좀 이게 다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법호라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3세기에 도낭에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 쪽에 와서 살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서 중국 불교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인도까지 못 갔고요. 우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역 카타클라마칸 산맥에 있는 호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인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근데 여기 20여인의 중국 승려가 3세기 말에 인도 보드가에 갔다는 거는 그냥 7세기에 갔던 사람이 소문으로 들은 거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 유산은 다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길목에 그냥 있는 데들이요. 인도 갔는지 알 수 없고, 승권이라 가서 월지 갔다고, 교주교지는 배 타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 이제 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쿠차고, 뭐 이렇게 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 사람들은 단맹이라든지, 법현이라든지, 지엄이라든지, 지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도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 중에 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4세기 말 400년경부터 중국 사람들이 인도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고, 해로도 5세기가 되면 열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중국에서 여기가 장안이에요. 장안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길은 중국 이쪽에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산간이, 중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평평한 지역이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쪽이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에 많이 살고 그런 거, 나머지 다 산지가 많은데, 이쪽 길도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장안에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난주라는 데를 거쳐서 무의, 장액, 주천을 거쳐서 도남까지 나가게 있어요. 거기가 그 하서주랑이라고 하고 하서회랑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옛날에 책으로 읽을 때 주랑, 회랑 그러길래 이렇게 골짜기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 뭐가 하나 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양쪽이 보이는 데인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곳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주에서부터 무의, 장액, 주천을 통해서 도난까지 가고, 이 도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국이 세력이 약하던 시절엔 보통 여기까지가 도난까지가 중국이고, 중국이 세력이 크던 시기, 뭐 서한이라든지 당이라든지 뭐 청이라든지 그런 시대에는 원나라도 있지만요, 여기까지가 다 중국이 되는 거죠. 때로는 티베트까지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도낭에서 그 유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크라막한 사막이고 타림분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기 길이 요 사막지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곳에 눈 녹은 물이 내리는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들이 교역로를 이어주는 이제 그런 곳이 됐던 것이고, 그것들의 이제 나라들이 번성한 거죠. 거기에 호탄도 있고,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왔다는 쿠차도 있고, 뭐 그랬던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제가 승려들 중에 몇 사람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중요한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축법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세기, 주로 3세기 사람이고요. 316년에 죽었다고 하고, 물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대마에서 나온 축법호 대사전이라고 하는 그냥 책의 표지에 사람이 상상으로 그린 것이고요. 이 시대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고승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이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역 경전들을 이렇게 그 시대까지 있던 경전들을 목록을 모았던데, 이제 그 사람 전기가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선조는 월지국이라고 해서 쿠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북인도 뭐 혹은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쪽에 원래 출신이었을 거라는 것이고, 8살에 출가해서 도낭에서 외국 사문인 축고좌에게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좌는 이름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고승이란 소리겠죠, 그냥. 근데 인도 계통 사람이어서 축자가 붙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축자를 가지게 됐습니다. 축법호라고 그러고, 그래서 축고자를 따라서 서역에 가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고 36가지 언어를 두루 배웠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언어가 비슷비슷한 언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지만 뭐 이제 조금씩 변형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배웠다는 건데, 뭐 36가지까지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많은 경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낭과 아까 주천 뭐 그런 데 얘기했죠. 아까 앞에 지도 보시면은 여기 도낭이 있고 주천이 여기 있고 나오면 장안이 여기 있고, 조금 더 가면 낙양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여기 어디 낙양 이스트고요. 더 동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그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 165가지 경전을 번역해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중에는 불교 사상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사상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상을 알고 사상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습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상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전들을 번역을 한 겁니다. 광찬번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 중에서 그 산스크리트로 8,000개의 식구로 되어 있다. 그래서 8,000송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광찬반야경 번역을 했고, 정법화경은 지금 법화경이 크게 3가지가 남아있는데, 처음으로 법화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정법화경이 요즘 아무도 정법화경을 읽지는 않아요. 유마힐경은 유마거사라는 것을, 불교 미술을 보신 분들은 유마거사라는 제가 불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석굴암에 가도 유마거사 상도 있고 그런데 유마힐경도 번역했어요. 보적경, 보여경, 다 굉장히 중요한 경, 이런 경전들을 번역했고, 이 중에 상당수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승려인데요. 이 사람은 도낭 출신이기 때문에 도낭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축법화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간다라 미술에 가서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썼지만, 참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났지만, 인도에는 사실상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요. 인도 불교도가 한 0.7%, 또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0.7%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인도에는 근대기에 들어섰을 때, 인도 땅에서 그러니까 한 1700년경에는 인도 땅에 불교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불교를 기억한 사람은 힌두교의 비슈누 신의 화신 중에 하나를 붙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기억을 했고요. 그렇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를 알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도 땅에서는 불교를 안 믿게 됐지만, 인도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불교를 믿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불교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스리랑카,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부르던데, 그 다음에 티베트 쪽. 그러니까 그 변방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 불교를 알아요. 근데 정작 인도 중심부에서는 불교를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고요. 그럼 왜 0.7%나 됐냐 하면은, 인도가 독립할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암베드카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 계급제도에서 아주 낮은, 그러니까 소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카스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교로 개종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개종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불교로 개종을 해서 불교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불교라는 걸 연구할 때 보니까 아시아 각국에서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결국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믿는 거, 일본에서 믿는 거, 중국에서 믿는 게 결국 다 같은 부처라고 하는 걸, 이름은 다 좀 다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에서 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도 밖에 사람들이 불교를 더 잘 알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인도어로 된 경전은 인도어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컬렉션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국어로 남아있는 것이고, 한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가 훨씬 늦지만 티베트어로 남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경전이 일찍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싱할리즈라고 한 사람이 주된 종족인데 이 사람들이 싱할리즈어로 그걸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빨리 전통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제 빨리 경전들을 이제 그 성스러운 경전으로 이제 보존하고 그렇게 됐는데 빨리 경전이 남아있고 이제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 국가죠. 한 60%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 인도어로 된 경전으로는 불교의 모습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전해지는 불교는 테라바다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도 하는 대승 이전 혹은 비대승의 경전들이고 대승 경전은 한문이나 티베트어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경전을 인도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인도말로 남아있는 건 연대가 좀 내려오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간다라 미술을 보면은, 축법호가 번역한 경전들이 그 간다라 미술과 같은 그런 단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 같은 그 시기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은 법현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은 360년경에 나서 422년경에 죽지 않았냐 하는데 이견도 있고요. 이 사람은 399년에 여기서 이렇게 점선이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간 길입니다. 육지로 가서 지금의 그 길기트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겐지스강 유역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스리랑카 섬에 들어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바 섬이나 수마트라 섬 같은데 그렇게 좀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 쪽에 가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당시는 이제 옛날 배라고 하는 것이 뭐 나치판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육지가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그래야 이제 길을 안 잃어버리니까. 아니면은, 바람 방향에 맞춰서 돛대 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겨울이 되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이제 봄이 오면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돛대를 펴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산동성에 닿게 됐는데, 412년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간의 이제 여행을 한 거고요. 산서성 평양 출신이고 399년에 5명의 동학과 장안을 출발해서 서역을 거쳐서 육지로 갔죠. 이제 북인도를 돌아서 404년경에 중천축에 들어갔습니다. 중천축이 이제 어딘지 확실히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지도를 왜 색칠을 왜 했냐면 얼마 전에 인도 불교미술전이라는 걸 국립박물관에서 했죠. 그때 제가 국립박물관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남인도라 그러면 이제 남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남인도라고 하는 건 이게 인도는 남북의 남인도가 아니고 5개 인도 중에 남인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정도까지가 불교가 이제 내려가 있었어요, 사실. 요 정도 지역에서 나온 것을 이제 남인도 불교미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자, 중천축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라고 북인도 뭐 그러는데, 저는 늘 북인도라고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들 관념으로는 이게 북인도가 아니고 중인도였기 때문에, 북인도는 이쪽,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위 불교 성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활동을 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거기로 중천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의 땅으로 들어가서 불적에 참배하고 경과 율, 주로 율도 합니다. 율은 이제 이 사람이 율에 관심이 많았어요. 승려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 곳에 큰 절이 있었나 봐요. 빠탈리푸트라는 아쇼카 왕이 도읍을 했던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도 동쪽 해안으로 가서 탐라립디라고 한 데서 또 한 1, 2년 공부하고서 스리랑카로 간 거예요.
스리랑카로 가서 한 1, 2년 또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 일이라는 사람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가 쓴 기록, 역사 기록이 별로 안 남아요. 그런 다큐멘트가 안 남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바 수마트라 쪽을 거쳐서 중국의 산동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414년에 여행 기록인 법현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책은 길지도 않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재밌게 아마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반열반경 마승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려대 율자인데 그런 것을 번역을 했죠. 법현전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런 승려들이 인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여행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현이 414년에 쓴 법현전이고 646년에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대당서역기가 있고 또 하나는 720몇 년에 그 인도를 다녀왔던 신라 출신이라고 하는 해초가 쓴 왕호천축국전이 있습니다. 왕호천축국전은 책의 앞뒷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책인데 각각 시대가 다르죠. 자, 법현전의 한 구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래 이제 바다이기도 하지만 강처럼 실제로 가면 저 타클라크만 사막에 저런 곳이 있죠. 타림분지라고도 하고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데 타클라마칸이란 말은 제가 어디 말인지 위그르 말인지 어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었다는데 오늘날은 뭐 중국이 여기 가서 온갖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지만 제가 처음 갔던 게 1990년대 초였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로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게 좀 실감이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사해는 악귀와 열풍이 많아서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위로는 날아가는 새도 없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도 없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가야 할 곳을 알 수 없었다. 오직 죽은 사람의 고골만이 표지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갔던 길, 그러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또 이런 뜨문 이제 머물 수 있는 도시만 있고 중간은 계속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절을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여행 과정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 여행 기록을 남겨서 또 고승자에도 이 사람 전기가 있고 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를 요약을 했어요. 399년에 해경도정 해응 해외 등과 함께 네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한 사람 이름이 더 나와요. 그 실제로 5사람이 같이 간 것 같은데 이 책에는 처음엔 4명만 장안에서 출발을 하고 장액 아까 기억나시죠? 무의장액 추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요즘도 인도 여행단 갔더니 또 뭐 어디 다른 여행단 온 것처럼 장액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돈왕, 선선, 오이를 거쳐서 401년 봄에 우전이라고 하는 건 호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서역 남쪽에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402년경, 요건 좀 날짜가 정확히 안 써있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401년 말이거나 402년 초쯤에 북천축에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타력이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더 내려가서 간다라 일대를 참배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여기가 처음 불교를 전해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참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간다라에 있던 페샤와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갔던 승려 중에 해경이 죽고 해달 보은 승경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더 안 가고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랬겠지만 당시 간다라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쓰시던 밥그릇 바루라고 그러죠. 바루가 큰 바루가 있었는데 그 바루가 모셔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물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만 참배하고 그냥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장액에서 10명 혹은 11명이 모였었잖아요. 그중에
법현, 도정, 지엄만이 중천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중에서 3명이 중천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참 상상이 안 되는 시대죠. 우리 같은 시간과 우리 같은 그 조급함과 이제는 뭐 여기 광주는 좀 낫죠. 2시간 안 걸리니까. 경주 가는데 2시간 넘어 걸리면 아우 그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하면 4시간 반 걸려서 새마을로 타고 다니던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염없이 뭐 몇 달씩 가고 저는 늘 이 실크로드 얘기할 때 늘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장건인데 장건이 이제 중국과 서역사의 길을 뚫었다고 그러죠. 139년쯤에 떠나가지고 가다가 흉노한테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한 10년 살다가 도망가야 되겠다고 자기가 왔던 목적을 잊지 않고 또 결국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은 뭐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뭐 싸울 생각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다가 또 잡혀서 또 한 1년쯤 살다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짧게 살던 시절이었는데도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굉장히 긴 템포의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405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탈리푸트라에 가서 공부하고 스리랑카에 가고 야바제 이게 음으로 봐서는 자바하고 비슷한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412년 7월에 드디어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람 여행 루트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도에는 그 점선이 아니고 실선인데 실선은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지만 7세기에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또 이제 여행을 갔다 오죠. 그 사람은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대중문학인, 중국의 대중문학인 서유기의 이제 그 모델이 됐던 인물인데 소설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육지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육지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됩니다.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쿠차에서 태어났어요. 쿠차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첫날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밖으로 나갈 때 여기가 사막이고 위쪽에 천산산맥하고 곤륜산맥이 있고 사막지대 남쪽과 북쪽에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서역 북도, 한쪽은 서역 남도 그렇게 불렀는데 서역 북도에 쿠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이 쿠차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대단히 두뇌가 명석하고 뭔가 놀라울 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쿠차에 태어난 원래 천축인이라고 하고 원래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승려였는데 이 사람이 쿠차에 오니까 이게 훌륭한 사람은 그냥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태어났고요. 구마라집도 나중에 그런 운명이 됩니다. 너 아이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7살 때 어머니하고 같이 출가를 했어요. 승려가 돼가지고 9살에 어머니하고 같이 개빈 말씀드렸죠. 간다라 쪽일 거라는 거고 거기서 반두달다라고 불리는 법사에게 배우고 12살에 쿠차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경전도 얻어가지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월지국 사륙국 카슈가르라고 서역의 제일 끝에 있던 곳인데 거기까지 여행하고 돌아오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도가 높고 머리가 좋고 불교 경전을 마음대로 읽고 그러니까 이곳 쿠차를 그러니까 이 당시 516국이라고 한 시대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바로바로 이제 없어지고 뭐 그러던 시대였는데 516국 중에 하나인 전진의 부견이라고 한 사람이 쿠차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장수가 여광이었어요. 근데 쳐들어왔는데 부견이 죽어요. 그 중에. 그래서 여광이 이제 그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구마라집이 이제 구마라집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려고 불떡이 높으니까 들어왔는데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양주에서 지내다가 양주가 이제 지금 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광이 세운 후량이 또 망합니다. 후진의 요홍에 망하면서 후진의 수도인 장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주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경전들을 번역했고요. 추삼장기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엮은 목록인데, 한 500년경까지 경전들의 목록인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 번역에 묘법의 나경, 유마일 소설경, 아미타경, 마냐바바냐발밀타경, 중론, 대지도론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굉장히 지금도 쓰이고 있는 한문으로 된 번역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번역을 이사야에 만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한문으로 된 경전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한문으로 또 문학적으로도 좋은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다 이 구마라집의 번역을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겁니다. 법화경이라 그러면 묘법견화경을 읽고, 유마경을 읽는다 그러면 유마경도 유마경전인데 이 사람 거를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5세기 초에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불교가 중국 나름으로 발전할 토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획기적인 사건이 됐는데, 또 이 사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을 논서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승조 같은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지도를 제가 5, 16국 시대 지도인데, 이건 전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세 사람, 한 5세기 초까지의 승려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잔뜩 넣어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길이기도 했지만, 집이기도 했죠. 누군가에겐 집인데, 어떤 사람들에겐 길인 거죠. 집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나름의 독자적으로, 큰 나라들은 아니지만, 불교가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나라 중에 호탄이라는 나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구마라집이 쿠차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실크로드 중에는, 실크로드 이 길로 보면은 이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있지만, 중국으로 오기 전에 이 북인도 쪽에 이 길도 있는데, 그곳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유적들을 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올라가는 길 중에 법현의 길로 안 오고 현장은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현장은 마미안 불상을 봤을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썼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미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마미안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계가 되는데, 마미안은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고, 이런 커다란 불상이 5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은 폭파돼서 없어졌죠. 또 거기에서는 이렇게 벽화들로 장식된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고, 굴이 500 몇십 개? 제가 지금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굉장히 조그마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은 하여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미술 양식에 있어서는 서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동심원의 불상을 배치하는 것도, 이거 인도적인 전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의 아무다리아라고 하는 강을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강변에 텔메즈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제 그것이 다 고대 박트리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불교 유적들이, 이 아래쪽 보는 거는 일종의 석고 자원들이죠. 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고, 파야스테페라고 하는 것 유명한 유적인데 승원도 있고, 또 이것은 원래 이렇게 불탑을 만들었다가 불탑을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씌워서 불탑당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런 유적도 남아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가시면 다 가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파야스테페에서는 조각들도 나와서 위쪽에 보이는 건 거기서 나온 대리석 쪽에 돌로 만든 것이고, 간다라 불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상들도 나왔고,
또 같은 파야즈 대패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건데 이런 벽화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타지키스탄의 더 북쪽에 아지나 테페라고 하는 곳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실 때 모습을 소조상으로 만든 것이 이제 남아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일부가 남아 있어 복원이 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7세기경인데 이 무렵쯤에 불상을 만드는 데 유행이 있어가지고 이 무렵쯤에는 이렇게 열반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보시니까 서쪽이고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이죠. 이것이 천산산맥이고 이것이 곤륜산맥이고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데 남쪽 길, 북쪽 길로 가고요. 자, 여기 카슈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호탄이 여기 있습니다. 호탄, 또 제가 보여드릴 건 미란, 그런 길로 해서 누란이 쪽으로 가고, 북쪽 길은 툼슉, 여기가 쿠차고요. 구마라주에 왔던. 그렇게 해서 역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돌아서 결국 도난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적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불교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카슈가루에 남아있는 불탑이라든지 호탄의 일부 유적이 있고, 호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뭐 별로 이렇게 아주 이곳에서 번성했던 불교를 잘 증언해 주는 것들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불상과 벽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또 그 중에는 큰 불탑이 모셔졌던 탑당이 있고 그 주위에 상이 이렇게 한때는 남아 있었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또 남쪽 길로 더 계속 가면은 이곳에 있던 불교사원에는 이런 그 조그만 탑당에 벽에 그려졌던 벽화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이것은 지금 뉴델리의 박물관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길로 가면은 북쪽 길에서도 이제 이런 상들이 있고 드디어 쿠차에 왔습니다. 쿠차는 그 기질 석굴이 있고 꿈투라, 기질과 심심 이런 여러 개의 유적이 있는데 기질 석굴이 제일 유명하고 여기는 200여 개의 이제 석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거 이제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 사람들이 벽화를 다 떼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복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벽화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 있고 일부는 독일에서 많이 떼갔고요. 또 여기 흥미로운 건 여기가 대승불교 구마라집이 대승불교를 전문가였는데 대승불교 흔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7세기 같은 승려는 여기서 소승불교가 더 우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는데 벽화 중에 어떤 것은 승려가 그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백골을 보면서 명상. 불교에서 시각적으로 뭘 보면서 하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묘지에서 그러고서 돌아와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삶 존재가 무상하고 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되는 거죠. 또 콤투라라고 하는 석굴이 있는데 여기엔 좀 대승불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이런 식의 천장이 나오는 걸 보고선 비잔틴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뚜르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거기엔 교화와 고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이 있었고 또 거기 쪽으로 더 올라가면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베제클리크라고 하는 석굴의 벽화도 세계 각국에 뜯어간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관문인 도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낭에서 서쪽으로 나가면 옥문관과 양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이 가장 고유한 의미에서 중국의 국경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불교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대는 한 400년대 초 정도까지는
도낭에서는 아직 활동이 미미하던 시기였어요. 도낭 석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한 366년 그 무렵이라고 하는데 그때 유적은 안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5세기 초부터 우리가 비로소 도낭에 있는 상이나 그림들을 보게 되죠. 감사합니다.